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굳혔습니다. 당초 초박빙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습니다. 그 배경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교수님 포함해서 전문가분들이 오늘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방송에서 계속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길게는 뭐 이런 달까지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났을까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도 실수를 반복한 것이죠. 예. 이번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2016년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을 예측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보정을 했대요. 자기네들 그 여론조사 이 모델에 많은 보정을 가했기 때문에 2020년 선거는 정확히 마치겠다고 네. 했는데, 물론 바이든이 당선되는 건 맞췄지만 7개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바이든이 이길 거라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겨우 이긴 주도 있고 한 주는 사실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실 이 트럼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게 내놓는다 했는데 좀 믿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예. 초박빙 양상이고 정말 모든 경합주가 1% 내외에 지금 초박빙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우편 투표를 개표하고 이 다 지표를 갖다가 집계를 완료하려면은 아무래도 4일 정도는 걸리고 잘못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도 넘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7개 경합주를 거의 다 전부 다 가져가는 이제 싹쓸이라 그러잖아요. 예. 싹쓸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득표율 차이도 좀 넉넉하게 한 3~4% 정도 나니까 사실 빨리 이제 그 모든 이 미국의 미디어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확인해 주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뭐 1시간쯤 전까지는 일단 사실상 확정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당선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손꼽았던 게 최대 접전지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해서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우위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경합주의 민심까지 쏠린 이유가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경합주에 사실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 북동부의 러스트벨트 스테이트라는 곳은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유무역이 진행되면서 정말 직장이 폐쇄돼가지고 직장을 잃어버린 그런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예. 이들이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의 가장 열렬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해리스도 이들을 위한 공약을 나름대로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조금 좀 거친 언사라든지, 그리고 자유무역하지 않고 관세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주장이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이 정말 똘똘 뭉쳐서 결집한 것이 이런 경합주의 승리를 이끈 어떤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가장 저희가 그 미국 대선을 소개하면서 다른데 투표율은 거의 굳어져 있으니까 경합주 7곳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 7개의 경합주가 계속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보면 이게 경합주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어떻게 사실 보세요? 만약에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은 이 경합주 중에 몇 군데는 정말 그냥 공화당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런 주가 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사실 2016년 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하이오와 플로리다가 대표적인 경합주였어요. 근데 플로리다와 오하이오가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주가 돼버렸습니다. 스테이트가 돼버렸는데 재밌는 게 사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개표가 진행됐었을 때는 오하이오가 한 17% 개표율을 보일 때 해리스 후보가 한 4~5% 앞서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하이오가 다시 경합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들뜬 분들도 있었죠. 저도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똑같이 한 20% 개표가 진행됐었을 때 해리스 후보가 한 3~4% 이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바로 제가 방송을 하나 마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붉은 물결이 지금.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레드 미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선거 초반 개표사 처음에는 오히려 공화당 후보가 약진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약간 오히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약진을 갖다 하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블루 미라지였어요. 예. 푸른색의 이 신기루였었고 예. 바로 전부 다 빨간 물결로 넘쳐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두 시가 되니까 오후 끝났구나라고 예. 이제 예.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예,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교수께서 승부 예측하고 계셨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예, 저는 뭐 연초부터 사실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 기고도 하고 제가 내가 왜 트럼프의 당선을 점치고 있는가, 예. 트럼프의 당선을 점치는 이유, 그리고 해리스 후보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뭐 칼럼도 쓰고 뭐 이유를 갖다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선거는 판과 인물 대결인데 판 자체가 지금 상당히 민주당에게 불리했던 판이고 예.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저는 인물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 스테이트의 저소득층에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들 어떤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그런 정치를 했었던 어떤 경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조금 상당히 왼쪽에 있고 조금 문화 좌파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어떤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좀 실용적인 정책을 좀 그동안 많이 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트럼프 후보는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치광이 빨갱이 좌파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조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그럼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보면요. 판이 해리스 쪽 판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왠지 하나 궁금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해리스는 경선으로 대선 주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경선으로 대선 주자를 뽑았으면 절대로 후보가 되지 못했을 그런 정치인이죠. 그럼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경선으로 뽑지 않은 게 그러면 민주당의 패착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7월 그렇죠. 말에 바이든이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결정하고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이제 목전인데 8월 19일인가 전당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때까지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가 정해야 되는데 뭐 미니 경선이라도 하자라는 어떤 이제 주장도 나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부통령이었던 캐멀라 해리스에게 후보직을 승계해 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었는데 근데 그렇다면 부통령 후보라도 조금은 문화좌파적인 성향이 덜한 후보를 갖다가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팀 월즈 역시 성소수자 배려를 정책화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왔었고 그리고 뭐 여성의 권익 보호라든지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승부는 지금 러스트벨트의 저소득층을 한때는 민주당의 집토끼였던 하지만 지금은 산토끼가 돼버린 그런 저소득층을 갖다가 끌어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부통령 후보 선택도 저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샤이 트럼프나 히든 해리스의 존재에 대한 예측도 있었는데 이게 다 빗나간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히든 해리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여전히 미국에는 가부장적인 가족이 있고 아빠와 남편이 뭐 이번에 뭐 트럼프 찍을 거지 그러면은 하지만 이제 실제로 투표장에 들어가면 광고도 나왔잖아요. 당신이 투표장에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의 소신에 맞게 그냥 투표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미국이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어떤 특히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 표가 어느 정도는 결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표가 분명히 결집을 했고 그거는 백인 여성들도 지난 대선에서는 7% 높게 트럼프에게 7% 더 많이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해리스에게 표를 몰아줬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 성향이나 어떤 인종적인 정체성 또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여성들은 분명히 결집을 했을 텐데 그만큼 남성표도 결집을 했고요. 특히 젊은 남성들, 특히 이 흑인 남성
더 중요한 것은 히스패닉 남성들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성대결적인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남성표도 결집했을 거고 결정적인 것은 저소득층이 이제는 정말 확고한 지금은 뭐 공화당이라고 해도 되죠. 네. 트럼프의 공화당의 확고한 지지 세력이 됐고 이것은 쉽게 바뀌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이 정당 지지층의 어떤 그 재배열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리얼라이먼트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저소득층이 이제는 든든한 트럼프의 공화당의 우군, 핵심 지지 세력이 된 것이에요. 예.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저소득층의 계층 유권자들을 왜 관리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 2016년 대선에서 워싱턴 주류, 뭐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관계에 있는 정책가나 정치가들이나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미국 사회의 이 어떤 기저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겠다는 것을 잘 몰랐던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낙오자들이 발생했고, 하지만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게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은 물론 좀 이 빈부격차가 처음엔 나겠지만 부가 크게 창출이 되고 궁극적으로 시간이 가다 보면은 그 많은 부가 처음에는 물론 기업가들이나 이제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겠지만 이게 예.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사회 저소득층에게도 결국은 더 많은 부가 돌아갈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컸던 것이죠. 예. 직장이 폐쇄되고 직장은 다 중국으로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혜성과 같이 나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은 당신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예. 나는 긁어줬군요, 자유무역. 계속.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그때는 대세였는데 나는 자유무역 안 하겠다. 그래서 뭐 FTA니 뭐 TPP니 나는 다 폐기하겠다라는 관세 얘기를 매기겠다? 하고, 네. 그리고 직장을 난 중국 때려가지고 중국에서 직장을 갖다가 같이 가져오겠다. 당신들 직장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솔깃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예. 그 오늘 트럼프 당선자가 그 수락연설 하시는 거 보셨죠?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습니까? 읽었습니다. 그 예. 어떤 장면이었냐면 계속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 싶으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와서 뭐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지체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왜 안 네. 나오지? 뭐 하는 네. 거지? 했는데 네. 정말 가족, 뭐 지지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끌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역시 그 방송 쪽에서 보여주는 거에 대한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굉장히 뭐 도움을 많이 줬다 칭찬 많이 하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해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수락 연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해서 예, 내용으로 봤을 지금 때요. 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뭔가 좀 프레지던셜한 뭔가 조금 대통령인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실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남은 표를 개표를 다 하고 뭐 지금 우편 투표는 상당 부분 더 개표를 갖다 진행해야 될 건데 예. 모두 다 해리스의 이제 남은 표가 우편 투표까지 포함해서 이 해리스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벌써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클레임을 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이게 제가 상황에서는 잠깐 네네. 실수했는데 수락 연설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네네네. 내가 이제 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승리 선언이죠. 그렇죠, 일종의. 승리 선언. 네, 예. 이제 뭐 후보로 수락하거나 뭐 대통령을 네네. 수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조금 정말 국가의 지도자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었을까. 예. 막말은 안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막말했다. 막말 안 하고 이제 조금 뭔가 프레지던셜한 모습을 대통령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겠죠. 예. 예. 또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의원 선거도 치러졌는데요. 우리 앤디 김 하원 의원도 뉴저지주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네, 됐죠.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굉장히 뭐 큰 경사죠. 예. 예. 한국인들에게 경사고 재미 한인 교포들에게 큰 경사입니다. 100몇 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네, 처음이고 앤디 킴이 자질이 있었죠. 하원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뉴저지가 워낙 좀 진보 성향이 강하고 민주당이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상원 선거에 나갔으면은 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인데 또 약간 운도 좋았던 것이 이 공화당 후보가 약간 이 토론할 때 보니까 좀 말을 못하고
그냥 뭔가 좀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때 나서가지고 갔었죠, 이렇게, 갔었죠. 그런 예.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지난번 그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이 예. 벌어졌을 때 혼자 유심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네. 쓰레기 줍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예.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민주당 경선에 죄송합니다. 전당대회에 가서 짧게나마 연설을 했던 것이에요. 네. 굉장히 큰 겁니다. 아무나 가가지고 거기서 찬조 연설을 못 하거든요. 예. 버락 오바마가 초선 상원이었을 때 그걸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존 캐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그 선거입니다. 예. 2012년 선거죠. 예. 죄송합니다. 2008년 선거입니다. 네네네. 예, 그랬는데 그때 찬조 연설하면서 버락 오바마가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민중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짧게나마 연설할 기회를 준 것이고 예. 앞으로 상당히 정말로 의정 활동이 기대가 되고요. 한인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지지자들 앞에서 내가 됐다 기분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경쟁자가 당신의 당선을 인정합니다. 이걸 해줘야지 된다면서요. 네. 근데 카멀라 해리스는 오늘 지지자들과 같이 투표 현장에서 뭐 공개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네. 거기도 나타나지 않았고 네. 아직까지도 어떤 발언이 없거든요. 네. 내일 정도에 그럼 뭐 인정하는 연설을 하겠다라는 그 얘기도 나오던데 네. 어떤 식으로 당연히 뭐 불복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연설을 할까요? 뭐 승복 연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하기 전에 조금 먼저? 그러니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승복 연설을 했었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예, 그게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었거든요. 예. 사실 지표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처럼 네네. 누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승리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 이런 추세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고 있는 후보가 나와가지고 축하합니다. 상대방이 축하합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컨세션이라 그러죠. 이제 승복한다라는 예.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걸 약간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해리스도 속이 쓰리겠죠. 그렇죠.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한번 재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수습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근데 내일 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승복 연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예. 승복 연설이 나와야지 좀 이렇게 멋있다고 그러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 축하한다. 예. 그리고 미국 이제 당신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위해서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펼쳐달라. 뭐 이제 이런 그러면 얘기를. 그 차기에 네. 다음 대선 이번 말고 다음 대선에서 그럼 해리스 그 부통령이 네. 다시 또 도전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본인은 하고 싶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저는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 캘리포니아 리버럴, 캘리포니아 진보는 그러니까 이 미국민들에게 조금 호소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은 해리스나 팀 월즈보다는 조금 이념적으로도 약간은 조금 더 중도적이었으면 좋겠고 그쪽 너무 좀 그런 치우쳐 후보가-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나 보죠? 그렇죠. 조금 이 문화 좌파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일단은 팽배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었고요. 계속 당신은 좌파고 예. 그리고 조금 정치적으로도 이번에 분명히 바이든으로부터 차별화를 했었어야 됐어요. 네. 팍스뉴스 인터뷰를 갖다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와 당신은 어떤 뭐 다른 정책을 생각하더니 하나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트럼프에서는 광고에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정치력이라든지 뭐 또 순발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또 본인은 부족함이 뭐 있겠군요. 하겠지만은 예. 민주당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상당히 이 트럼프의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진 정치적인 지형을 본인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슬로건을 내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으로 이렇게 승리의 윤곽을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간에 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미국이라는 것이죠. 이게 뉴 노멀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굉장히 많은 접근성을 띠고 국제사회에 이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좀 난망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미 동맹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자강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에 비유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는 뭐 예정된 수순이고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번 한미 이 방위비 재협상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저는 상당히 조금 의구심, 그러니까 의문부호를 달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재협상을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만큼 더 내겠다고 했고 이게 양국의 합의 사항이니까 트럼프 당신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건드리지 마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니한 생각이거든요. 트럼프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방위비거든요. 네. 방위비고 자발적으로 잘 자발적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만큼 올렸다 그러더라도 오히려 자기가 대통령이 아닐 때 뭐 이제 이런 좀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예. 지금 이렇게 뭐 머니머신이고 뭐 방위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을 알고 더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원하는 것을 줘야죠. 줘야 돼요. 그리고 줬으니까 뭐 주한미군 뭐 감축이나 철수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뭐 연합훈련을 축소한다든지 아예 폐기한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는 반대 상황이 생길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게 주한미군 철수하거나 감축할 테니까 방위비 더 내. 한미 연합훈련 너희들 더 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이거 축소하거나 그다음에 아예 폐기할 수 있으니까 방위비 더 내. 이제 이런 협박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트럼프는 이럴 거예요. 지금 뭐 이만큼 올려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7배만 더 내.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에 그냥 10배 더 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모르겠고 방위비의 이 인상 요구는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더 좀 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더 지키는 어떤 그런 협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어차피 그렇게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 걸 더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집권 당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임기에는 어떤 이런 대북 접근법을 선택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톱다운식의 정상 외교는 좀 시작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바로 그렇다고 핵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트럼프의 입장은 그러니까 북한이 어마무시한 그런 핵무력 국가가 된 것은 분명한데 근데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 핵과 그 탄도미사일로 우리만 위협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김정은과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톱다운식 그러니까 톱다운이 아니고 이제 정상 외교는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동결을 하면은 우리가 뭐 제재를 해제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협상을 한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뭐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2번 만나가지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주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핵 협상을 한다면은 분명히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특히 이제 한국과 상의를 하고 그런 핵 협상을 진행할 거라 그랬는데 사실 그 말은 안 믿고요. 그 말은 뭐 트럼프는 그냥 자기 낳기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핵 협상 공식이 전 잘 맞아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당장 우리가 물론 걱정은 해야 되지만 당장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상 외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관리 차원에서. 예측 불확실성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는 전쟁을 바로 멈출 수 있을까? 본인은 그렇게 장담을 네.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전개가? 일단 중동 전쟁은 사실 트럼프가 중동에서 발을 많이 빼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런 어떤 이 확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프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뭐 내놓고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 그냥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뭐 할 만큼 해라라는 식으로 조금 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 무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재정적인 어떤 지출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예. 본인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어떤 협상안 휴전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리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에게 이 크라이미아 반도를 수복하는 것은 포기해라. 돈바스도 이렇게 보니까 그거 다 너희들이 못 가져가니까 그냥 반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영토 수복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평화를 살아라는 것이죠. 젤렌스키는 참 들어주기 싫은 어떤 그런 협상안이고 예.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뭐 전쟁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거 아닌가 하면서 전쟁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휴전으로 가는 어떤 그런 협상 아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하라 그러고 푸틴 좋다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뭐 끝까지 버틸 재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네요. 네네. 예,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과 또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대해 비칠 영향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